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교수님, 오늘 미국 기준금리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죠. FOMC가 올해 첫 회의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동결했거든요. 연 5.25에서 5.5%로 동결했습니다. 이거는 시장에서 좀 예상을 해오던 결과인 거죠? 예, 이미 이것은 뭐 시장에서 거의 100% 예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12월 이 FOMC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다시 돌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12월에 나온 얘기가 올해 이제 연준의 계획상으로는 한 3번 정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메시지 줬고요. 시장에서 이것을 이해하기에는 빠르면 3월, 조금 뭐 좀 늦으면 5월, 그리고 그 더 늦는다면 뭐 하반기쯤에는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2월 달에 그 연준이 극적으로 이제 기준금리 낮추는 것들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미 시장이 알고 있었고,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 그러니까 올해 지금 요번 FOMC의 주요 안건은 어느 시점에 도대체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 시작할 것이냐. 특히나 궁금했던 것들은 이제 3월 달에 시작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관심사였다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교수님, 뭐 이번 FOMC 회의에서는 점도표 공개가 없어서 좀 행간을 읽어야 하는데 특징을 정리해 보면 한 2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추가 긴축이라는 문구가 사라진 건데 기준금리 추가 인상은 이제 없다라는 점을 좀 못 박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번에 어떠한 연준의 FOMC 성명문이 나오고 예. 주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주가가 떨어졌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봤을 때 그 성명문만 봤을 때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다는 정보가 좀 부족하다. 보다 많은 증거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월에 기준금리가 떨어질 것 같다라는 기대를 조금 줄인 어떤 성명문이었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긴축이라는 얘기가 좀 사라지면서 긴축이라는 관련 얘기가 사라지면서 기준금리가 더 올리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주는 이런 메시지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 아까 말씀드린 3월에 기준금리가 안 올릴 것 같다. 흔히 말하는 증거가 더 필요하다라는 문장들이 이제 성명문에 나오면서 주가 좀 떨어졌거든요. 주가 떨어졌는데 파월 의장이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그 기자 간담회 때, 기자와의 인터뷰 때 3월 이제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것 같다. 이게 저희 피크에 다다른 것 같다라는 것을 약간 뭐 거의 발언상으로 어떻게 가이드를 주면서 사실은 이제 주가 약간 반등했거든요. 그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한 1.5% 정도 빠졌다가 그게 한 뭐 0.9%, 한 0.5% 오르는 포인트 오르는 이런 그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이 이제 파월 의장이 더 이상 뭐 어떻게 보자면 기준금리 더 올리는 것은 아마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펼치면서 그런 메시지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요약을 해보자면 큰 틀에서 이번에 FOMC는 기준금리는 더 올리지 않을 것 같다. 그렇지만 3월에 내리는 일은 없다라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제롬 파월 의장이 그 기자 간담회에서 3월 회의 때 말씀하신 대로 긴축을 전환할 것인에 대해서는 확신을 얻을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말을 참 어렵게 한 것 같은데 이 결국 물가 움직임이 제일 중요한 변수일 것 같습니다. 이 제롬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이제 지난 6개월 동안의 미국 물가 상승률이 좀 충분히 낮았지만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오늘 FOMC를 보면은 그다음에 기자와의 간담회를 보면은 굉장히 마지막에 세게 마지막에 3월에 금리를 내리는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주가 폭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이 결국 이런 이야기는 물가에 더 확실히 필요하다라는 근본적인 스탠스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가가 지금 연준의 예측대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들은 있지만 아무래도 물가 수준 자체가 아니면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보다 높거든요. 아무래도 그냥 소비자 물가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3%가 넘고 그다음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에너지나 식료품 가격을 뺀 것을 보면은 3% 후반대. 그다음에 소비 지출을 기준으로 한 어떤 물가지수를 보면은 사실 연준이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이것이 실제 소비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한 2.9%로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연준이 목표로 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것 같다라는 의견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늘 에너지 가격 변동이라든지 최근에 지중해에서 뭐 홍해에 이제 통과가 어렵다라든지 교역 같은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대에 민감하거든요. 또 물가가 오를 거다 생각하면은 임금도 따라 오르고 임금이 오르니까 또 물가가 오르는 흔히 말하는 악순환의 경로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더 지켜보고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그런 금리 인하 시점을 정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라고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봤을 때 결국은 확신을 주지 못했다는 이야기고요. 아무래도 떨어지고 있긴 하고 그것이 연준의 경로에 맞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대 그 2% 아래대로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어떻게 보자면 기준금리 정책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쓰겠다. 시장에서는 사실 12월만 해도 3월에 뭐 70% 이상 내릴 거다. 뭐 거의 뭐 80%까지 갔는데 최근에 미국의 어떻게 보자면 경제 성장률 같은 것들이 좋게 나오고 물가 지수들이 그냥 뭐 연준의 예측하는 선에서 나오니까 3월에 기준금리 인하하는 어떤 기대감 좀 줄어들긴 했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반영이 되면서 결국은 어떻게 보자면 이제 3월에는 안 할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데이터를 봤을 때 조금 물가 상승률을 더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 조금 전에 좀 언급을 하셨는데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어쨌든 경제 지표가 좀 견조한 것으로 봤을 때 좀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좀 미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잦아들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최근에 이제 투자은행들 네. 보고서만 봐도 약간은 변화하고 있다라는 이 견지가 사실은 기준금리를 많이 올리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불황이 오는 게 정상입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투자가 줄어들게 되고 고용이 줄어들게 되고 사실 이것을 목표로 하는 게 기준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자체적으로 좀 불황을 일으켜서 가격의 수요 요인을 줄이고 가격을 낮추려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정책 목표상으로도 맞는데 최근에 어떤 미국의 GDP 그러니까 작년에 뭐 4분기 미국 GDP 지표가 3%가 넘게 나오고 작년 전체로 봤을 때는 2.5% 이상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수요 같은 것들이 견조하고 실업률 역시 견조하면서 물가가 낮아지는 시나리오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 특히나 이제 투자은행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과거를 봤을 때 기준금리를 올리면은 부정적인 효과,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 가늘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의견들이 조금 더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률 자체가 높게 나오고 이제 인플레이션 안정되고 있으니까 이 시나리오대로만 가면은 특히나 연준이 통화 정책이 적절하게 펼친다고 하면은 뭐 경제 성장률 2%대, 물가 성장률 2% 아래 이런 좋은 시나리오로 가지 않느냐. 흔히 이러한 시나리오를 골디락스 시나리오라고 하거든요. 경기 침체 없이 물가 상승을 안정적으로 유도하는 시나리오가 점차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블랙락 같은 데들, 블랙락 같은 큰 투자 운용 회사들이 결국은 좀 부정적이었는데 골디락스 시나리오가 좀 부정적이었는데 골디락스 시나리오가 거시 지표들을 보니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파월 의장도 그렇고 FOMC 결과가 이제 시장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좀 늦어질 것 같다는 좀 전망이 이렇게 지배적이 되다 보니까 좀 증시가 하락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처음에 그 성명문에서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시장이 기대는 3월부터 기준금리 내리면서 주가 부양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성명문 내용 자체가 이미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왔고요.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 5분을 남기고 파월 의장이 굉장히 세게 이번에 3월에 안 내릴 것 같다라고 확언을 하면서 거의 확언에 가까운 메시지 주면서 주가가 굉장히 급락한 이런 양상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1.5%대 빠졌다가 나중에 결국 파월 의장이 발언이 나오고서는 2% 이상 빠지는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결국 시장에서는 일부 그러니까 기대감이 점차 잦아들고 있긴 했지만 3월에 역시 기준금리 인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은 있었는데 요번에 거의 어떻게 보면 못을 박듯이 이제 안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안 할 것 같다는 가이던스를 주면서 좀 그런 기대감이 좀 희석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이 결국은 좀 하락하는 이런 양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금리에 민감하고 이 기준금리가 조금 예측보다 조금 더 높을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나스닥 위주로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이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런 결정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조금 시장의 좀 기대보다는 미뤄질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언제 인하할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부동산 PF 문제 같은 것들이 걸리면서 이것도 부동산 PF가 심각하게 된다라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좀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논의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외환 변동성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는다고 하면은 일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먼저 선제적으로 내린다는 이야기는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이야기고, 다시 말해서 이제 달러가 더 좋아진다는 이야기, 원화에 비해서 더 좋아진다는 이야기고, 이에 따라서 환율이 올라가게 되고 환율 변동성이 생기게 되고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이런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아마 취하지 않을 것 같은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연준이 이제 3월은 배제를 하고 뭐 5월이 남긴, 그러니까 좀 가장 빠른 시점 5월일 것 같은데, 이제 5월에 하면 뭐 하반기 할 수는 있는 뭐 이런 상황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연준이 5월에 기준금리 내린다 그러면 하반기에 어떻게 보면 한국도 기준금리 내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지만, 처음에 그러니까 작년 12월의 기대보다는 아무래도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은 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이 기준금리 내리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나라 역시 기준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22대 총선이 좀 7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선거 때만 되면 항상 이제 정치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잖아요. 이번에도 좀 마찬가지라고요? 일단은 뭐 최근에 뭐 정치 테마주에 관련해서 보고서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한동훈 테마주, 뭐 결국은 뭐 정치인들 이름을 딴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요번만의 것은 아니고 매번 있었고, 우리나라가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테마 투자에 또 민감하거든요. 결국은 이 정보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현금 흐름이 아니라 그 정보에 따라 주가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동훈 테마주로 대표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들이 대상,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관계가 좀 모호하긴 한데, 대상이라든지 와이더 플랜이 이런 주가들이 있는데 급등을 하고 뭐 거의 10배 굉장히 빠르게 급등을 했다 급등락을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것에 관련해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여러 번 있었으니까 연구자들 분석을 했고, 연구자들 분석 결과는 결국은 다 실패한다. 결국은 선거 전에 주가가 다 떨어지고 손해를 보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아직 테마주 과열 현상이 있지만 투자자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게 공통적인 연구 결과다를 미리 좀 알려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이게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매번 선거철마다 계속 정치 테마주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정치인과 웃김만 스쳐도 주가가 오르내린다. 이런 게 이제 정치 테마주다라는 말도 있던데, 이게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좀 봐야 되나요? 사실 이제 거의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아까 한동훈 테마주로 분류된 아까 대상 같은 경우에, 와이더 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장관하고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하고 결국은 친한 혹은 고등학교를 같이 나왔다고 하는 이정재 배우가 어떤 주식 투자를 한 기업들, 혹은 이정재 배우의 어떤 어떻게 보면은 뭐 배우자는 아니지만 어떤 관계가 있는 어떤 임세령 대상 그 부회장과 관련이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그렇지만 관계는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리고 뭐 흔히 말해서 이재명 테마주라고 하는 그런 주식들 역시 고향이 같다든지, 혹은 같은 고등학교에 어떤 사람이 같은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사회이사라든지 이런 굉장히 메시지가 희미합니다. 굉장히 메시지가 희미하고, 테마주란 것 자체가 결국은 어떤 뉴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스토리만 만들면 사람들이 혹할 수가 있고, 근데 우리나라 특징이 아까 개인 투자자가 많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개인 투자자 많은 시장에서는 주가가 오른다라고 하면은 추종 매수 굉장히 세집니다. 이게 뉴스가 뭐가 퍼지기 시작하고 주가가 급등할 것 같다라는 뉴스만 나와도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독특한 특성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테마주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테마주 자체는 굉장히 미약하다. 그리고 실제로 관계가 깊었다라고 하든지 실제 정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후에도 성과가 좋아야 되는데, 모든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것들은 테마주라 분류된 것들은 선거 전에 거의 주가가 원 상태로 돌아가거나 더 하락하는 경향들이 많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서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이런 관계는 굉장히 미약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테마주의 특징이 이제 시가총액이 좀 작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다면 이제 특정 세력이 이 테마주를 유포하고 이걸 통해서 좀 주가 조작을 할 가능성도 커 보이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떤가요?
사실 금감원에서 우려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고요. 테마주 혹은 이 테마 투자가 이루어지는 분야 역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아까 얘기해 주신 거래량이 작고 시가총액이 작은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대상인데 대상이 일반 주식이 있고 우선주가 있는데 보통 우선주가 좀 시장의 규모가 작거든요. 그러면 우선주가 중심이 된 대상 우선주가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흔히 말해서 작은 돈을 가지고도 수요를 조정해서 가격을 빨리 올릴 수 있는 데들이 시가총액이 작은 데들이고 특히나 뭐 시세 조정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지배주들이 이런 것들을 안 내놓으려고 하는 데들, 안 내놓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분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시가총액이 작고 거래량이 작은 이런 주식들을 보통 많이 따라가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일단은 어떻게 보면 작전을 피면 사람들도 달라붙거든요. 아까 이게 작전 피고 흔히 말하는 찌라시 같은 것들이 텔레그램이라든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이게 쫙 퍼지게 되면은 이 주식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올라가게 되고 또 주식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그러니까 사람 이런 단타 투자자들은 사실 5% 10%만 받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주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모이게 돼가지고 주가 급등하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테마주를 만드는 분들도 이렇게 시가총액이 작고 거래량이 작은 그룹들을 선호하고요. 밖에서 추종하는 분들 역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긍정적인 좀 판단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밖에서 수익률만 보고 쫓아온 단타 투자자들 역시 이미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작고 시가총액이 작은 그룹들은 시세 조정이 빨리 일어나게 되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좀 크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더 달라붙는 이런 경향들이 있으면서 그런 주식들이 그런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되고 일부러 만들기도 하고 실제 이런 것들 작전의 성공률이 좀 높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교수님, 그래서 이 금융 감독이 드디어 이제 뭐 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특별 단속에 나서겠다 이렇게 좀 말을 했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투자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거래에 대한 감독 같은 것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런 테마주를 만들고 시세 조정을 하는 기술 역시 굉장히 고도화됐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고도화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전처럼 직접 전화를 하거나 뭐 메시지를 직접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검찰들이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텔레그램 같은 외국이라든지 굉장히 간접적으로 이제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시세 차익을 얻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고를 주는 차원에서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사실 소비자를 보호한다고 보는 것이 이미 여러 번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패다. 결국은 거의 선거 전에 주가가 급락하면서 끝난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하지 않는다 그러면 금융감독당국이 사실은 방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감독당국에서 어떤 새로운 기법들 이런 것들을 계속 관리를 하고 거래량이라든지 주가 변동, 뭐 계좌 같은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어떻게 보자면 이런 테마 투자를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개인이 중심이 된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런 뉴스가 퍼지고 테마 투자가 하는 것들을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결말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제 한탕을 노리는 이제 심리라든지 이런 게 그 줄지 않는 이상 사실 정치 테마주가 계속 뭐 완전히 없어지기라는 힘들 것 같긴 한데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 그리고 주가가 오른다는 뉴스가 있으면은 사실은 손을 떼기 어렵습니다. 주가를 해서 내가 10분 만에 5% 10% 벌면은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테마 투자주들 보시면은 보통 10분 15분 사이에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 하한가를 가기도 하고 굉장히 변동폭이 큽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래량이 작고 갑자기 돈이 몰리게 되면은 이 주가 빠르게 변동하는 경향성들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상한가 그 주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사실은 안 투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게 10% 20% 오를 것 같았는데 내가 안 투자하면은 나만 돈을 잃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작전 세력들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본인들이 돈을 얻어가는 구조를 만들고 개인 투자자들은 물론 일부는 수익을 보겠지만 대다수는 이 결말이 안 좋다는 이야기는 주가 하락하면서 끝나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펀더멘탈하게 현금 흐름이 좋아서 주가에 투자하는 것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특히나 이렇게 테마 투자 같이 뉴스에 기반한 투자들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작전 세력들은 한꺼번에 움직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시세 조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가격 같은 것들을 자기네들이 골라가면서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기가 차트를 보면 쉬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거의 안 좋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